방금 소개받은 월급을 두 군데서 받는 건 아니고요. 월급도 조금 받습니다. 석자교수는 이름뿐이고 사실은 내용은 별로 없는 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세 개인데, 이렇게 저는 원래 공부를 하는 게 물리하고 수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테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theoretical computation입니다. 뭐 진짜 뭐 계산을 막 하고, 컴퓨터는 컴맹이라 컴퓨테이션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얼마큼 이제 그 theoretical computation, 특히 complexity라는 거, 이 문제를 푸는데 얼마큼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가 하는 것을 complexity라고 그러는데, 그것과 피직스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이제 간단한 이제 질문이 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단숨에 답을 내는 컴퓨터가 없을까? 그러면 세상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컴퓨터라는 건 어떤 뭐 사람 머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은 다 근본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따라서 물리와 계산과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러면 물리의 여러 가지 펀더멘탈 법칙이 있는데, 뭐 양자역학, relativity, 뭐 general relativity, 뭐 string theory 이렇게 뭐 많이 있는데, 물리 법칙이 그런 것과 계산 능력과의 어떤 그런 물리의 기본 이론이 컴퓨터의 계산 능력에 어떤 제한을 주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뭐 어렵진 않아요. 물리는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러한 계산 능력의 제한이 물리학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편안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물리하고 컴퓨테이션 뭐 다 합쳐서 하니까 물리도 알아야 되고 컴퓨테이션도 알아야 되니까 물리도 몰라도 되고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물리와 컴퓨테이션을 연결 주는 게 원심에 extended church Turing theorem이라고 그러는데, 이 extended가 빠지면은 그냥 church Turing theorem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떠한 컴퓨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계산 가능하면은 튜링 머신으로도 계산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처치 튜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튜링 머신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계산 방법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줄 알고, 그냥 뭐 튜링 머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가 뭐 이런 게 리드, 여기 알파벳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걸 읽고, 여기에 인터널 스테이트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인터널 스테이트가 있어서 여기에 글자가 있고, 그럼 이 다음에 이거와 이것에 의하여 이것의 다음 활동이 일로 갈 것인가, 여기를 뭐로 바꿀 것인가가 정해지는 가장 간단한 컴퓨테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처치 튜링 머신인데, 처치 튜링은 뭐라고 클레임했냐면은, 옛날에 40년도 그때 아무리 멋있는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도 튜링 머신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치 튜링 시스는 컴퓨터빌리티에 가는 겁니다.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서 튜링 머신으로 계산할 아무리 좋은 머신도 결국은 그렇다고 컴퓨터블 입장에서 튜링 머신보다 더 강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이 원래의 처치 튜링 시스예요. 근데 1970년도에 와서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부터 계산할 수 있느냐, 컴퓨터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theoretical computer science에 이제 새로운 분야가 생겼는데, 그걸 complexity theory라고 그래요. 물론 complexity라는 것은 케오스니 이런 데서도 나오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P, NP 뭐 이런 거 100만 불 문제로 들어봤을 수 있어요. P는 쉽게 계산되는 거고, NP라는 것은 not P가 아니라 답을 확인하는 것은 쉽다. 답을 구하는 것은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지만 답을 구하는 것은 쉽다가 NP예요. 그러니까 이건 폴리노미알이고, 말 그대로 이거는 non-deterministic
폴리노미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not 폴리노미알이 아니라 non-deterministic. 그러니까 이건 답을 구하는 게 쉬운 거고 답 구하는 것이 쉬운 거.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답은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게 답이다 하면 체크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걸 NP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이 이제 컴플렉시티 시리의 이제 가장 그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건 하여튼 컴플렉시티라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한 500가지 이상이 돼요. 하여튼 뭐 되게 복잡해요. 컴플렉시티 시어리는 매우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시어리티컬 수학하는 사람이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리티컬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도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리티컬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뭐가 있냐면 컴플렉시티 시어리와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해법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theoretical computer science의 아주 백본이고 그분들은 아주 굉장히 자부심들이 강하세요. 저거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우리는 뭐냐면 이제 그 컴플렉시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모든 컴퓨테이션은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구현되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제 그냥 컴퓨터빌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한가 하는 것까지 걱정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CC, 약간 이걸 확장했는데, 그러니까 Extended Church Turing CCS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옛날은 컴퓨터블만이 문제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이나 Probabilistic Turing Machine으로 할 수 있는 것, 쉽게 할 수 있으면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복잡한 그러니까 물리가 큰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으면은 튜링 머신으로도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계산 컴플렉시티를 확 바꿀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Extended Church Turing CCS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치한 계산 기계인 튜링 머신보다 기껏해야 시간에서도 폴리노미얼 타임 정도 더 들고 공간도 스페이스 폴리노미얼 정도 더 많이 들어서는 튜링 머신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Extended Turing Church Turing CC라는 것은 하여튼 그 컴플렉시티를 다루는 한 튜링 머신만 가지고도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튜링 머신으로 쉽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복잡한 다른 메커니즘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증명된 건 아닙니다. 수학하고 다른 건 증명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PMP가 이게 증명이 안 됐잖아요, 아직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P하고 MP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증명되질 않았죠. 증명되면 어쩌고저쩌고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theoretical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증명된 것들은 많이 있어요. 증명된 것들도. 그건 서로 상호 간의 관계지, 딱 이렇게 구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맞아, 틀려. CC 있으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얼마큼 맞느냐, 틀리냐.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는 어려운데 물리적으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스타이너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평면에 이렇게 점들이 많이 있어요. 10개. 그럼 이걸 트리를 찾는 거예요. 트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프에서 트리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것들만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 거죠. 사이클이 없는 거예요. 트리라는 것은 다 이렇게 해서 한 점으로 갈 수 있는 걸 트리라고 그래요. 트리라는 것이 수학 용어입니다. 트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 이러한 그래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트리가 아니에요. 트리. 그렇지만 이렇게만 되면 이것은 트리예요. 트리.
그래서 스타이너 프로브럼이라는 것은 이 버텍스,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버텍스를 더 증가시켜도 돼요. 하여튼 주어진 버텍스를 버텍스로 하는 버텍스로 포함되는 그 길이가 토탈 길이가 제일 짧은 그 트리를 찾아라 하는 것을 스타이너 프로브럼이라고 그래요. 혹은 정확하게 미니멈 스타이너 트리 프로브럼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뭐야 버텍스가 한 개, 두 개, 원래 주어진 건 이렇게 5개지만 이렇게 더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건 쉽죠.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수학 실력으로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이걸 연결하는 가장 짧은 거는 이게 120도가 되게 하는 요것이 가장 짧게 되는 틀이에요. 그 고등학교 수학으로. 그래서 여기가 잘못 그려졌는데 하여튼 여기 120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짧은 것을 찾아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수학에서 뭐가 있어요? 그 비눗방울 문제가 있다. 미니멀 서피스. 그래서 이걸 이 판을 갖다가 이렇게 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얇은 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못을 집어넣고 비눗물 속에다 집어넣었다 탁 빼면 이런 게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거 계산적으로 이걸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마치 비눗방울을 이용해서 이것은 쉽게 찾는 것 같아 보여요. 따라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익스텐디드 처치 튜링 시스가 틀릴 거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자연계에서는 이걸 쉽게 해결하는데 수학 컴퓨테이션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제 만약 이거 버텍스가 몇 개 안 될 때는 비눗물 속에 집어넣었다 빼면 금방 되지만 이렇게 점점 많아지면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되냐면 n이 작을 때는 비누막으로 답을 순식간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n이 커짐에 따라 비누막이 주는 답은 로컬 미니멈이지 글로벌 미니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짧은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사실 NP 컴플리트 문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은 NP 하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답입니다 그랬을 때 답을 체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뭐 생각할 수 있죠. 이걸 막 해놨을 때 이게 제일 짧은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확인하는 것도 이것은. 그래서 이건 NP 하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수학적으로도 어렵고 물리적으로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 비누막을 이용해서 이걸 답을 찾는다고 그랬을 때 비누막이 주는 답은 로컬 미니멈이지 글로벌 미니멈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누막이라는 미니멀 서피스라는 것은 뭐예요? 로컬리 미니멈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미니멈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이제 프로틴 폴딩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까요? 우리 DNA가 무지하게 길잖아요. 1m인지 1m인지 잘 모르지만 그 조그만 세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히느냐 이게 굉장히 그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프로틴 폴딩 프로그램이라고 이것에 대한 컴퓨터 물리 하시는 분들도 이걸 많이 해요. 컴퓨터를 돌리는 일로 주로. 그래서 이제 이거 경시대회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복잡한 프로틴을 폴딩하는 그 프로세스를 누가 빨리 기세내느냐. 그래가지고 여기 고등과학원의 어떤 분이 이제 그걸 매년 참가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 프로틴 폴딩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프로틴을 길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더 그릴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잘 엮어서 조그만 영역 안에 얽힘이 없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 프로틴 폴딩 프로그램도 아까와 비슷하게 NP 하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이 답입니다고 우리한테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답인지를 확인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근데 간단한 분자일 때는 DNA가 간단한 그 분자일 때는 이것이 계산이 또 가능해요. 쉽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광우병 바이러스의 분자가 비교적 작다고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상대성 이론을 알아요. 상대성 이론을 해서 뭘 알아요? 우주선을 타고 가면 여기 지상에서는 뭐 많이 늙었는데 우주선 타고 왔더니 자기는 며칠 앉지 않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지상에 컴퓨터를 켜놓고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지구에서는 뭐 1000만 년이 지났으나 자기는 한 열흘 정도 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레러티비티 컴퓨터를, 그러니까 레러티비티를 이용하면 그 레러티비티를 이용한 컴퓨터는 가상적인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물리 법칙의 극한을 사용해서 레러티비티를 이용한 컴퓨터는 보통은 잘 못 푸는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뜻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만 년이 풀어야 될 문제를 한 10일 정도로 풀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약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거의 광속도로 가야 돼요. 광속도로 갔다가 다시 지구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속도에 가까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뭘 알아요? CERN의 LHC C라고 꽝 때리는 게 있어요. CERN에 CERN. 그러니까 스위스 CERN에 양성자를 2개 부딪혀서 뭐 얼마 전에 힉스라는 걸 찾아서 굉장히 아주 큰 세계를 아주 물리학계를 특히 아주 놀라게 했죠. 근데 그때는 겨우 양성자를 굉장히 빨리 달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거의 뭐 발전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속도를 광속도에 갖게 한다는 것은 무지무지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를 하는데도 그렇게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 같은 사람을 그렇게 광속도를 한다는 것은 뭐 우주의 에너지가 다 필요한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따라서 이런 렐러티비티 컴퓨터 이렇게 상상은 할 수 있으나 실제 실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제노스 컴퓨터링은 뭐냐면 이제 theoretical한 거예요. first 스텝은 1초에 하고 2 스텝은 2분의 1초, 세 번째 스텝은 4분의 1초, 기타 등등 2의 n승분의 1초로 가요. 그러면 모든 계산을 2초 내에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계산은 다 2초 내에 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든지 다 빨리 할 수 있다는 모든 계산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칩이라는 게 굉장히 연산을 빨리 하면 열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슈퍼컴퓨터가 보면 냉각기가 들어갑니다. 뭐 액체 칠순이 이런 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한 스텝에 한 스텝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43초, 10의 마이너스 43초라는 것은 이걸 플랑크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물리학이 생각할 수 있는 궁극의 시간이에요. 이거보다 더 짧은 시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10의 마이너스 43초라는 걸 생각하면 이제 물리학의 궁극의 시간인데 이때는 뭐 블랙홀이 생겨버리고 그래 에너지가 하도 많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으로서 성립할 수가 없죠. 블랙홀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인포메이션이 바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은 다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타임 트래블 요새 무슨 영화가 뭐가 있죠? 하여튼 네, 영화가 있어요. 타임 트래블 아주 시간 여행. 그래서 저는 그걸 바이올로지컬 문제 그러니까 그랜드 파더 패러독스라고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완전히 theoretical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 도서관에 가면 셰익스피어 전집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걸 들고 시간 여행을 셰익스피어 읽던 시대로 가요. 그럼 셰익스피어한테 바쳐요. 그럼 셰익스피어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작품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NP 컴플리트 문제를 공짜로 푸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NP 컴플리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아주 어렵다는 것이 튜링 시시스거든요. 처치 튜링 시시스, 익스텐디드 처치 튜링 시시스 따라서 거기에 반해요. 그러니까 타임 트래블이라는 것을 뭐 그랜드파더 패러독스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컴플렉시티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공짜로 자기 작품을 한꺼번에 다 만든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공부하는 양자역학을 이용한 컴퓨테이션을 생각을 하겠어요. 퀀텀 컴퓨터.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제가 물리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물리학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확률론이에요. 자, 고전 물리는 뭐예요? 다 0보다 크고 합은 1인 게 고전 확률이에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뭐예요? 이거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로 주어져요. 스토캐스틱 매트릭스. 그 각 컬럼의 합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각 컬럼의 합이 1인. 그러니까 고전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합이 1이고 그리고 프로세스는 이런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로 주어지는 게 우리가 잘 아는 확률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양자역학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양자역학을 확률론으로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저는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알파 i가 아까는 보통 확률론은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 그리고 합은 1이고 우리 양자역학은 뭐냐 하면은 복소수예요. 그리고 절대값의 합이 1이에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이것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의 합이 1이라는 것은 뭐예요? 길이가 1이라는 거 아니야? 길이를 보존하는 매트릭스. 그러니까 그걸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렇게 주어지는 게 이것이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뭐냐 하면 고전역학에서 PI 스토캐스틱 매트릭스 대신에 고전 확률론에서의 그 확률과 스토캐스틱 매트릭스 대신에 복소수 제곱의 합이 1이고 절대값의 제곱의 합이 1이고 유니터리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양자역학을 쓰면 아주 이제 많이들 퀀텀 인포메이션 쓰리 퀀텀 컴퓨터 이걸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제 가장 퀀텀 미케닉스 써서 막강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처음 이유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 NBC라는 걸 알아요. NB를 쓰면 뭐 0, 1, 뭐 1 이런 게 N개 있는 거 아니에요? 파서블한 게 N개. NBC라고 그래요. 그러면 NQBC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전적 NQBC, 퀀텀 미케닉스는 퀀텀 QBC라고 뭐 이름을 부르는데 그건 뭐 관계 없고 이것은 뭐냐면 C2 텐서 C2 텐서를 물어주면 그냥 이거 N개. 따라서 임의의 벡터는 이것은 따라서 2의 N승 차원 복소 공간이죠. 그러니까 N큐빅 한 벡터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원소가 몇 개의 코에피션트가 필요하냐면은 2의 N승계의 코에피션트가 필요해요. 알파 X. N비트. 그러니까 그것이 따라서 고전적으로는 N비트인데 양자적으로는 그 양자역학의 한 벡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N큐빗이라고 그러는데 N빗에 해당하는 N큐빗 그것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2의 N승계의 개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N이 예를 들어서 1000이다. 1000비트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1000큐빗은 뭐예요? 1000빛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지만 컴퓨터를 1000큐빗은 2의 1000승 차원 공간이에요. 그건 무지무지예요. 그거는. 그렇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 양자역학을 이용한 계산이 고전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처음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양자역학의 문제를 고전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n이 커지면은.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노벨 화학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이제 n이 큰 고분자 화학에서는 그 고분자 화학에서도 이론 고분자 이론 화학에서는 많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양자역학죠. 거기에 중요한 툴이 뭐냐면 좋은 근사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고분자 화학에서의 그 이론 고분자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그런 것을 그런 방법을 만든 사람한테 노벨 화학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고분자의 경우 n이 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n이 크면은 2의 n승 차원 공간이 필요한데 코에피션트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양자역 그래서 파인만이 옛날에 이제 일찍 이걸 알아가지고 양자계는 약간 n이 조금만 커도 고전 컴퓨터로는 계산할 수 없다 하는 걸 알아서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파인만이. 그럼 양자역학 자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 하는 것이 파인만이 1981년에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파인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년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책에 Lectures in Computer Science라고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사람 스타일로 아주 자유분방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full of idea예요. 그런데 이제 그 퀀텀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양자역학만 쓰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래서 퀀텀 컴퓨터의 그 리서치를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제약회사에서 많이 합니다. 제약회사가 왜냐하면 고분자 화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이 그 양자역학 계산 말고 양자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유명한 것이 이제 1994년에 소인수 분해를 쉽게 할 수 있어서 이제 아주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를 발칵 뒤집어 놨죠. 그렇죠? 특히 왜냐하면 RSA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연구가 지금 물론 퀀텀 컴퓨터를 만드는 많은 이유 중에 이걸 깨려고 RSA를 깨려고 하는 것도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n개에서 한 개가 있을 때 n개 중 한 개가 원하는 거예요. 여기 n개. 그러면 고전적으로는 뭐예요? 적어도 2분의 n번 서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반 정도는 해봐야지 재수가. 물론 재수 없을 땐 끝까지 하고 재수 올 땐 처음에 나오지만 평균적으로 2분의 고전적으로는 2분의 n번 서치가 필요해요. 트리비얼이에요. 근데 글로버는 뭘 증명했냐면은 뭘 보여줬냐면 양자적으로는 루트 n번 정도로 거의 확률 1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옛날에 한 거는 뭐냐 하면은 n개 중 원하는 것이 4분의 n개 이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의 서치로 그 원고 서치로는 한 번의 서치로 100% 확률로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탕 돌하고 사탕이 100개쯤 섞였는데 25개 이상이 사탕이다. 그러면 사탕을 한 번에 100% 확률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옛날에 한 거 있고, 그리고 그러면 요새 퀀텀 컴퓨터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실용 규모의 퀀텀 컴퓨터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퀀텀 컴퓨터를 옛날부터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나온 실력으로는, 퀀텀 컴퓨터로 나온 실력으로는 뭘 할 수 있냐면, 15가 소인수 분해를 3 곱하기 5다. 이것까지는 잘 되는데,
21이 3 곱하기 7이다. 이건 아직도 어디서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가 아직도 이거 퍼블리시 된 걸로는 뭐 NSN이 그런 사람이 뭘 하는지 잘 모르니까 퍼블리시 된 걸로는 요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클레임을 하기를 실용 규모의 퀀텀 컴퓨터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클레임을 해요. 즉 시어레티컬하게 증명을 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이 이제 그 설득력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주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소위 디코히런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디코히런스라는 것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양자 시스템을 자기가 원할 때 측정하고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프로세스가 돌아가야 되는데 원하지 않은데 막 지 맘대로 돼요. 그걸 프리머추어, 그걸 디코히런스라고 그래요. 이런 걸 디코히런스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용적인 아직은 잘 막을 수가 없죠. 이걸 막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학적인 것이 많이 이용됩니다. 여기 소위 토포로지컬, 그러니까 그 토포로지컬 코드라는 걸 에러 커렉팅 코드인데 특별히 토포로지컬 코드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아주 최근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앞으로의 그 퀀텀 컴퓨터의 후보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토폴로지컬한 성질에다가 인포메이션을 집어넣기 때문에 따라서 바깥의 약간 변화에도 관계가 없죠. 그게 토폴로지의 특징 아니에요? 네. 누가 퀀텀 컴퓨터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익스텐디드 처치 트릭스가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아주 진짜 큰 오히려 시어리티컬하게는 어떤 의미로 퀀텀 컴퓨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임팩트 팩터가 커요. 아주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기 때문에 물리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새로운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퀀텀 컴퓨터의 새로운 형태인데 이것은 뭐 제가 여기 물리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소위 퀀텀 에디어베틱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어떤 원 파라미터 패밀리 오브 하밀토니안이라는 게 있어서 그 처음 출발할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것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t가 1일 때는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그러니까 t 이퀄 1일 때 하밀토니안은 복잡해요. 뭐 얼마큼 복잡하냐면 이것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어떤 NP 컴플리트먼트에 해를 주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퀀텀 에디어베틱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t를 살살살살 변화시키면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가 H0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부터 출발하면은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도 계속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있게 돼가지고 그럼 t 이퀄 1초 후에는 따라서 우리가 NP 컴플리트 문제에 해를 얻는 것이 되는데 근데 이것도 클레임이 뭐냐 하면은 이것도 이제 그럼 마치 이걸 그대로 생각을 하면 NP 컴플리트 문제의 해를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t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여기가 t 이퀄 0, t 이퀄 1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겐 밸류가 여기 이제 제로, 퍼스트 아이겐 밸류, 세컨드 아이겐 밸류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있으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처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출발한 것이 계속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는데 만일 이 갭이 굉장히 어느 순간 갭이 굉장히 작아지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지나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스테이트가 이런 스테이트 일로 가버려서 원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지 못해요.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겐밸류의 갭, 이걸 아이겐밸류의 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작으면은 H0에서 HT1으로 가는 스테이트로 보존하면서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익스포넨셜 타임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디어도 익스텐디드 처치 튜링 CCC를 대해 반대 카운터 example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갖다가 아이겐밸류 갭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물리에서 그것이 굉장히 작게 될 수가 있어서 작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금방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용기 있게 어떻게 믿냐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no super search postulate, 그러니까 NP 컴퓨터 문제를 폴리노미알하게 푸는 어떤 피지컬 시스템도 없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NP 컴플리트 문제는 도저히 쉽게 풀 수가 없다. 어떤 피직스를 다 동원하더라도 그것이 no super search postulate래요.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뭘 말해주냐면, 이걸 만약 받아들인다면은, 이것도 물론 이게 전부 증명된 건 아니에요. 수학에서 같이 이건 컴퓨터 사이언스의 포클로라고 그래요. 다 믿어요. 그러면 no super search postulate는 뭘 의미하냐면, 특히 이런 스펙트럴 갭이 굉장히 작은 에디아베틱 시스템에서는 스펙트럴 갭이 굉장히 작아져야 되고, 그리고 프로틴 폴딩은 그것이 전체 미니멈을 스타이너 프로그램과 같이 미니멈을 찾는 건데,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 건데, 프로틴 폴딩을 막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게 하면은 그러면 메타 스테이블 스테이트뿐이 못 얻어요.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뿐이 못 얻어요. 왜냐면 글로벌 미니멈 없는 것은 NP 컴플리트 문제이기 때문에, 혹은 정확하게 NP 하드 문제였죠. 그러니까 NP 하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없다는 것은 프로틴 폴딩, 내 자연을 내버려 둬가지고 그것을 프로틴 폴딩을 일어나게 하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폴딩은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예요. 그 다음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선형이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슈레딩거 방정식의 넌리니어리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NP 문제를 P로 풀 수 있어요. 퀀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가 나오면 그 말은 NP 컴플리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이 가설에 어긋나죠. 그 말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아주 100% 리니어여야 돼요. 조금의 넌리니어리티가 있어도 NP 컴플리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럼 이 가설의 모순이에요. 그리고 아까 같이 타임 플로우는 원 디렉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타임 트래블 컴퓨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셰익스피어 전집을 셰익스피어가 공짜로 얻는 것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NP 컴플리트 문제를 쉽게 단번에 푸는 것이 돼서 따라서 타임 플로우는 그러니까 과거 여행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장기 예보도 불가능해요,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왜냐하면 일기 예보라는 것은 그 날짜, 하루, 이틀로, 3일로, 4일로, 그게 any 사이즈인데, 그것의 장기 예보는 뭐예요? 장기 예보는 any 커가, 그러니까 지금은 스펙트럴 갭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이 익스포넨셜하게 작게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장기 예보가 불가능한 이유는 어떨 때는 지금의 영 다르게 출발했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차이가 익스포넨셜하게 작게 되기 때문에 예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케이오스 이론에서 보면은, 따라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좋은 컴퓨터가 나와도 이 가설을 가정하면은. 그래서 일기 예보는 근본적으로 장기 예보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요새 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멀티버스라고, 우주가 여러 개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주가 여러 개 있으면 이게 이제 퀀텀 메커닉스 때문에, 이 퀀텀 메커닉스의 해석 때문에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만약 우주가 여러 개라면은 그러면 NP 컴플리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퀀텀으로. 왜냐면 나눠서 푸는 것이 돼가지고. 따라서 멀티버스를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근본적으로 그 슈레딩거 피처, 하이젠버그 피처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그것을 고전적으로 시뮬레이트 하는 것은 시간도 익스포넨셜하게 들고 공간도 익스포넨셜하게 들어요. 근데 양자역학에 대한 파인만의 패스 인티그랄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시간은 익스포넨셜하겠지만 공간은 폴리노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파인만의 패스 인티그랄 메소드. 그러니까 파인만이 양자역학에 대한 패스 인티그랄 메소드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파인만은 바로 그 익스포넨셜 스페이스를 양자역학은 일반적으로 공간이 익스포넨셜하게 필요한데 그걸 폴리노멀하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더 테크니컬해서 간두고 근데 여러분이 수학에서 잘 아는 거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퍼머넌트라고 그래요. 근데 디터미넌트는 쉽게 계산해요. 그렇죠? n by n 매트릭스, 뭐 매스매틱하면 순식간에 계산하고 우리가 왜냐면 그 연립방정식 푸는 걸로 해서 근본적으로 쉽게 구해요. 디터미넌트는. 근데 퍼머넌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퍼머넌트를 계산하는 것은 n이 커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퍼머넌트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그 샤피 컴플리트 문제라고 그러는데 퍼머넌트를 구한다는 일은 퍼머넌트 A가 뭐예요? 여기서 그 디터미넌트보다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인이 없잖아요. 사인이 없어요. 똑같고 그걸 퍼머넌트라는데 퍼머넌트는 컴비네이트릭스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제목 그 서브젝트입니다. 그런데 근데 퍼머넌트를 내는 문제는 샤피 컴플리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NP 컴플리트보다 더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이 문제를 누가 퍼머넌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초능력자예요. 어떤 의미로 NP 컴플리트 문제에 해가 이것이 해다 아니다 이것만 아니라 해 개수도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퍼머넌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미의 NP 컴플리트 문제에서 해가 뭐 있느냐 없느냐 뭐 그가 아니라 해가 몇 개 있다까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디터미넌트는 이걸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잖아. 이것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페르미오닉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물질의 이렇게 스테빌리티를 보장해 주는 것인 바로 이 물질들이 페르미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 퍼머넌트는 보존인데 보존인 것은 이 빛이에요. 빛이 보존이죠. 그래서 보존을 시뮬레이트 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꾸로 빛을 이용해서 빛이 보존이라는 이용해서 어떤 계산을 하자 하는 것이 또 굉장히 많은 유행인데 그걸 보존익 샘플링이라고 그래요. 보존익 샘플링. 혹시 여기 물리 있으신 분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 보존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보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산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힘든 건데 왜냐하면 이것이 샤피 컴플리트이기 때문에 거꾸로 보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자 하는 것을 보존익 샘플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다루기가 아주 힘들어요. 여기 표준연구소에서 어떤 분이 그때 저한테 오셨는데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n이 겨우 3개인가 4개 가지고 작업할 수 있대요. 그것도 아주 최신 이론이 최신 그 실험이 실제로는 여기 표준연구소를 뭐라 그래요? 뭐죠? 리스트? 미국은 리스트인데 크리스입니다. 크리스. 하여튼 여기 돈 많이 쓰는 데 아니야? 크리스도 여기. 근데 하여튼 이 보존이 그래서 저 강의를 듣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 보존을 쉽게 시뮬레이트 할 수 있으면 아주 컴퓨터 사이언스에 또 큰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어요. 왜냐면 퀀텀 인포메이션 시어리에 블랙홀이 빠지면은 우리 옛날 말로는 암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물리학의 가장 첨단 물리학이 뭐예요? 가장 첨단 물리학이 바로 블랙홀과 퀀텀 인포메이션에 관한 겁니다. 뭐 여기 이수정 교수도 와서 이제 요새 바꿨어요. 많은 물리학자들, 그러니까 야심 있는 물리학자들은 다 이걸 한다고 말해도 돼요.
블랙홀과 퀀텀 인포메이션의 관계, 그래비티와 퀀텀 인포메이션, 블랙홀과 그래비티, 블랙홀에서는 그래비티 현상 안에요. 그것과 퀀텀 인포메이션의 관계. 그래서 옛날에 72년 아주 옛날이죠. 베켄슈타인이라고 호킹이라는 사람이 블랙홀이 어떠한 이제 물체가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면 블랙홀 외부는 엔트로피가 감소해요. 당연히 그냥 연력학 제2법칙을 하기 위해서는 블랙홀 자신도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 질문이 반지름이 R인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얼마일까? 그래서 이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걸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강연이니까 증명은 하나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수학도 아니고 물리도 아닌 거라 여러분이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는 블랙홀의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간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뭐 잘 안 들었어도 관계없이 이제 블랙홀을 강의하는 게 이건 제가 물리하시는 분도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건 모를 거예요. 쉽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자, 질문, 반지름이 R인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우선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이 특별한 제2연력학 법칙을 만족하기 위해서요.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되는데 블랙홀 안으로 빠져들어가면 그거와 함께 엔트로피도 없어지고 그 물질의 이 책상이 블랙홀로 들어갔다 하면 책상이 가진 여러 가지 엔트로피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주의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돼서 블랙홀 자신도 엔트로피를 가져요. 하여튼 더 구체적으로. 자, 블랙홀이 자, 이제 이거예요. 딱 하나예요. 이게 반지름이 R인 블랙홀이에요. 반지름이 R인 블랙홀이에요. 네. 반지름이 R인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블랙홀이 원빗 엔트로피를 더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에 빛이 포톤이 와요. 빛이 들어와요. 근데 빛이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가지고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원빗이 더 늘었어요. 그런 상황은 뭐예요? 이 빛의 파장이 너무 짧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빛의 파장이 짧으면, 그러니까 요는 인포메이션, 원빗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빛이 블랙홀 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만 알아야 돼요. 더 많은 정보를 알면 원빛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홀에 요쪽으로 왔습니다. 요쪽으로 왔습니다를 알면 훨씬 많은 정보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빛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원빛 인포메이션, 원빛 엔트로피를 더 얻기 위해서는 블랙홀 크기 웨이브랭스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왔는지는 몰라. 다 웨이브랭스가 너무 웨이브랭스라는 거 아시죠? 이런 거 할 때 이게 웨이브랭스예요. 웨이브랭스. 그러니까 이게 커서 이게 짧으면 어디 왔다가 부딪히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이게 여기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반지름 R인 블랙홀이 원빛 엔트로피를 더 얻기 위해서는 파장이 거의 반지름 R 정도의 그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블랙홀의 반지름과 그 블랙홀의 질량과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슈발츠-실드 레디우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 뭐예요? 조금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RG 이퀄 T 알파 베타 하여튼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제너럴 릴러티비티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백큐 솔루션을 구하고 그러면은 그 ds 제곱이 이게 이제 g 알파 베타 dx 알파 dx 베타인데 거기서부터 g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큐에서는 이것이 그 블랙홀의 경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제가 이번에 제가 C 하여튼 이렇게 써요. 하여튼
몰라셔도 돼요. 이게 해인데, 그러니까 G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될 때가 해인데, 그 바로 블랙홀이 되는 이게 0일 때가 블랙홀이거든요. 그래서 R이 EM이에요. 근데 그때는 계산을 제가 G하고 C를 1로 놨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정확하게, 질량이 M인 블랙홀 레디우스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원빛을 더 얻기 위해서는 반지름 정도 크기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잘 알다시피 아인슈타인이 또 다른 게 뭐예요? 에너지는 H바 오메가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람다분의 그 질량 H 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진동수. 이게 그 또 빛이 에너지를 했을 때 진동수예요. 그래서 델타 E 그러니까 요만한 빛이 들어와요. 요만한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파장이 R이니까 진동수는 C를 람다로 나누는 게 진동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가 늘어나요. 그걸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또 에너지가 이만큼 늘려면 질량이 얼마큼 늘어나요? 이걸 C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E는 MC 제곱이니까. 따라서 매스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매스가 이렇게 나오면 이 관계에서 델타 R은 얼마큼 늘어나요? 여기 EG C제곱에다 델타 M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넓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표면적은, A는 R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쵸? 표면적이니까. 따라서 면적에 늘어나는 것은 거의 RDR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DR이 뭐였죠? DR이 요 정도였어요. 여기였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알다시피 뭐냐면 면적이 얼마큼 원빛의 인포메이션이 원빛 엔트로피가 들어갔을 때 블랙홀의 면적이 얼마큼 늘어나냐 하면은 요만큼 늘어나요. 크기에 관계없이. 그럼 거꾸로 크기가 A인 것의 엔트로피는 이걸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넓이가 A인 블랙홀의 엔트로피예요. 이걸 베켄슈타인 포뮬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A 대신에 R 제곱으로 하면은 반지름이 R인 블랙홀의 엔트로피예요. 이걸로 베켄슈타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또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포메이션은 넓이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블랙홀의 인포메이션은 넓이에 비례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홀로그래픽 프린시플이라고 불러요. 물리학에서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껍질에 있다. 내부에 있지 않고. 보통은 다 내부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껍질에 있다 하는 것이 아주 이건 물리학의 또 최첨단 이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블랙홀이 또 온도를 가져요. 왜냐하면은 또 열역학의 법칙이 제일 법칙이 뭐예요? 그 제일 열역학의 제일 법칙이 그 에너지의 변화는 TD 엔트로피가 변하면은 에너지가 변해요. 이건 열역학 제일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부터 우리 델타 E를 알고 델타 S 여기서부터 알고 델타 E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R하고 M하고 에너지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수는 신경 안 쓰겠어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델타 E는 근본적으로 델타 R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S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S는 이거니까 델타 S니까 델타 A라고 생각할 수 있죠. 델타 A는 RDR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로 이걸 차이를 구하면 이것이 델타 A분의 델타 S면 이것이 온도가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부터 이걸 나누는 거니까 이걸로 나누니까 R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블랙홀의 온도는 겉편의 온도는 반지름에 반비례해요. 근데 R하고 M은 비례하니까 따라서 블랙홀의 질량에 반비례해요. 따라서 이걸 호킹 포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굉장히 작으면은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자, 이건 알아두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주 호킹 포뮬라, 호킹 많이 들어봤잖아요. 호킹이 뭐로 유명해? 바로 이걸로 유명한 거예요. 처음에는. 네. 그 호킹은 다른 식으로 증명하는 그거는 퀀텀 필드 시어리를 이용해서 증명해요. 그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마구 계산하면 한 거하고 호킹이 계산한 거하고 요 팩터가 2가 달라요. 우리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2예요. 호킹은 4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이에요. 퀀텀 필드 시어리를 엄밀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대략 계산하면 4분의 1이고 호킹 같이 계산하면은 2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호킹은 1970몇 년도 논문인데 커뮤니케이션 매스매티컬 피직스의 30몇 페이지 논문이에요. 무지하게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그 당시 호킹을 굉장히 칭찬했는데 사람들이 그 계산을 머릿속으로만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칠판 쓰지 않고 그 계산을 머릿속으로 한다는 이유는 하는 것은 베토벤이 그 제9번 합창 교향곡을 그냥 머릿속으로 작곡한 거고 같다. 뭐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계산입니다, 이게. 네, 하여튼 우리는 대략 했어요. 그래도 대략 했지만 훌륭한 걸 얻었어요. 이게 호킹 포뮬라. 자, 이제, 따라서 정확하게는 이제, 호킹은,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 R분의 1이었는데, 물론 계수 집어넣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 2 정도 차이가 나고, 호킹은 정확하게 요걸 얻었고, 우리 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2 정도가 아래 위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홀 워라는 게 있어요. 블랙홀 워. 그러니까 호킹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게 조금 더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블랙홀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은 호킹 대 나머지 피지시스트예요. 거의 미국 피지시스트. 특히 캘텍과 스탠포드 그룹과 호킹과 그러니까 호킹의 유명한 정리 중에 하나가 호킹 펜로즈 시어럼인데 그 노 헤어 시어럼이 있어요. 노 헤어 시어럼. 이것이 이제 호킹하고 펜로즈인데 뭐냐면 블랙홀은 노 헤어. 블랙홀은 뭐에 완전히 결정되냐면 블랙홀은 질량과 각운동량, 앵귤러 모멘텀과 전하, 차지에 의하여만 정해진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무슨 관계가 없다. 그것을 노헤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랙홀을 만들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들어갔든지, 내가 들어갔든지, 더 미남이 들어갔든지, 미녀가 들어갔든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노헤어 시럼이야. 그러니까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는 따라서 호킹 클레임, 인포메이션 다 없어진다 이거. 인포메이션 로스트.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인포메이션이 프리저버가 돼야 되거든요. 유니터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블랙홀이라는 것은 퀀텀 현상이 아니라 그래비티 현상이에요. 그냥 그거는 거기서 꼭 양자역학이 성립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호킹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로스트 이랬다고요. 근데 퀀텀 미케닉스를 더 믿는 그래비테이션보다는 퀀텀 미케닉스를 더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 둘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걸 푼 사람이 누구냐면 말데세나라는 거 아주 무지무지한 사람이에요. 이게 현대 최근 젊은 물리학자 중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나 소위 임팩트 사이테이션이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물리학자 중에. 그러니까 이 필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증명했냐면은 그 퀀텀 미케니컬 블랙홀은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양자역학하고 다를 수가 없다. 그걸 ADS CFT 듀얼리티라고 그래요. 혹은 게이지 그래비티 듀얼리티라고 그래요. 그래비티 시어리도 퀀텀 미케니컬 그래비티 시어리는 보통 게이지 시어리나 마찬가지다 하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면 따라서 이것을 되고 나서 그런데 호킹 레디에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해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호킹이 항복된 거예요. 바로 이 이론 때문에. 말데세나 때문에. 이 사람 아마 인스티튜트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노벨상은 이분이 하는데 받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이건 굉장히 높은 스트링 시어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더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더 테크니컬 해가지고 제가 그냥 끝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